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소유의 예술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피카소 회화 작품을 유일하게 안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너무 격차가 커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림을 산다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그 사업가가 샀을 때 1990년이니까 일본이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자였을 때 맞아요. 네, 그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 당시에 일본이 돈이 흔했으니까. 그때 많이 샀어요. 해바라기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미술 시장은 작가의 작품 세계하고는 또 다른 어떤 계층이 다르게 이제 굴러가는 거죠. 또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림값도 같이 올라가고 미술 시장도 좀 더 풍성해지고.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부장님 하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도 정말 하다 부동산 막 폭등하고 더 이상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때 일본 재벌들이 그림 엄청 샀거든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91년도에 나옵니다. 마지막 피크가. 그다음 주식 피크는 90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넘쳤던 시기죠. 그때 엄청 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때 사놓은 그림들 덕분에 일본의 지금 현재 서양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사실은 어차피 신기루처럼 살아갈 거면 그림이라도 사서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도 채웠으면 후대 어떤 양식은 풍성해지는 거네요. 정치적 양식. 아니 도쿄에 가면 서양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상주의 작품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서양 인상주의 작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탑5 안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구나. 생뚱맞잖아요. 그럼 일본 여행을 가서 그냥 맨날 그 식도락 여행만 가지 말고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엄청 좋아요. 그 인상주의 작품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본거지였던 파리. 파리.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와, 이상하잖아요. 전쟁으로 훔쳐온 것도 아닐 테고 일본은. 그래서 여기서 잠시 또 우리 이창용 도수님 광고를 하나 해드리면 이창용 도수님도 유튜브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트 앤드 트래킹 두 개를 합쳐서 아트래킹, 아트래킹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신데요. 이거 오늘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이거 나 미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 아트래킹 가서 구독하시고 그 동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부장님 만난다고 해서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미술 쪽에도 최근에 경제와 관련된 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물납제예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예술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프랑스는 물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도 하고 우리보다 잘 살기도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는 예술 작품들이 국가 소유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피카소 회화 작품을 유일하게 안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너무 격차가 커요. 사실상 우리나라 국립박물관하고 국립미술관 빼고는 리움과 용인 민속촌, 그다음에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그 뒤 수장고에 있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어쨌든 국가 소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국가 소유가 아니죠. 편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에 왕조가 소유하고 있었던 작품들, 고전주의 작품들이 많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경복궁에 있는 그 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작품들과 같은 결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현대 미술은 프랑스는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냐?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두 번째 이유가 물납제 유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세금을 예술 작품으로 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하면 좋아지겠네. 지금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희 주식시장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산을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 때는 나는 이 그림 싫은데 이러면은 그거 납부하면은 상속세 물론 좀 할인을 하든가 해서 상속세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 물납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게
피카소 때문입니다. 정말 피카소가 좀 많은 걸 남겼는데 피카소 세상을 떠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남겨준 네, 유적이? 유산으로 남겨준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피카소의 작품은 그때도 비쌌어요. 네. 이미 살아생전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화가이다 네. 보니까 근데 자식들이 내야 되는 이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그림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작품에 기준가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시가라는 게 있어 버리니까 아니 만점을 유산으로 받아버리는데 그럼 그 만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도 유산이니까. 그렇죠. 이 만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에 거래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때는 이미 시가로 계산이 되어버리니까 부동산과 징배 없는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프랑스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 프랑스 내에서 이 작품이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격도 떨어지고 국내에서 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방법이 물납제. 차라리 작품을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피카소 유족들에게 세금 대신 작품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세금으로 받은 피카소의 작품들로 만들어진 미술관이 바로 가장 큰 피카소 미술관이라고 불리우는 파리에 위치해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에요. 그렇군요. 그 피카소 미술관이 그 유족들에게 세금으로 받은 피카소 작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좀 찾아와 보면 최근에 좀 컬렉션으로 이슈가 되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물론 이제 많은 작품들을 기증해 주어서 참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이제 감사했던 일이기도 하고 정말 보물과도 같은 작품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보물은 숨어 있구나. 그 컬렉션에 안 들어간 게 좀 많아요. 홍안미술관 뒤에 수장고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크 로스코. 마크 로스코 작품이 아마 그 재단에 한 20점 이상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마크 로스코 작품이 한 점당 1,000억이 넘어요. 그게 지금 20개가 넘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이거는 진짜 이거 되게 시급한 얘기인데 지금 그 삼성전자 주식이 하도 빠져가지고 그 담보 대출을 받은 분이 지금 반대 매매에 맞게 생겼다 이런데 이럴 때 진짜 그 그림을 좀 받으면 예를 들어 한 30% 할인, 40% 할인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국가도 좋고 본인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작품들을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치면 이게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상속세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물론 워낙 돈이 많으셔서 나는 이 모든 컬렉션을 다 지키고 그냥 돈으로 다 내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좀 어려워서 일부분 작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국내에서 마크 로스코 작품이 예를 들어서 20점에 한꺼번에 나온다? 이거 절대 소화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럼 대부분 다 일본, 중국, 미국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도 원래 없었지만 국가 소유의 마크 로스코 작품 원래 없었지만 그나마 개인 소장으로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다못해 언젠가 리움이나 호암에서라도 볼 수 있었던 작품을 이게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영영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물납제로 좀 받으면 좋지 않나. 아마 문제는 이걸 거예요. 재산 신고가 안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봐요. 아마도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작품들이 꽤 많을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리움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인 3층 갔는데 불상이 있는데 출처 불명이에요. 뭐지? 출처 불명이네. 신기하네. 이거 누구한테 샀을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납제와 함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두아드쇼 추급권. 추급권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건가요? 추급권도 안타깝게도 선진국 가운데 우리에게만 없는 또 재미난 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작가나 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인세도 들어오고 저작권도 들어오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화가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림 그려서 팔면 끝이잖아요. 소유권도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이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저한테 사가지고 이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열잖아요. 그럼 그 전시를 열어서 벌어들인 입장권, 그 부대 비용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는 그래서 팔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장 프랑수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때문에 이 법이 처음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1924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이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법이에요. 유럽에서는. 화가들만 그 권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좀 보장을 해주자. 뭐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거냐? 일단 보장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후 70년까지입니다. 화가가 살아있을 때는 화가가 직접 혜택을 받고 화가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유족이 70년 동안 이제 혜택을 받는데 뭐 어떻게 혜택을 줄 거냐? 이 그림이 이제 그려져요. 그리고 한번 팔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 되팔리건 얼마에 팔리건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래 금액의 최소 뭐 3%, 4% 이렇게 떼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 그림을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근데 이 화가가 점점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은 나중에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고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죽고 나서 유명해지죠. 그럼 나중에 이 그림이 화가는 100만 원에 팔았지만 죽고 났더니 100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화가는 이 그림으로 번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감값밖에 못 거뒀는데 이 그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돈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화가도 같이 누리자라는 거예요. 아, 좋네요. 좋은 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의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는 있는 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게 산업화로 이제 물질적인 풍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는 제일 컸고 이제는 돌아볼 수 있을 때가 됐으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피카소 그림이 한 점도 없어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게 왜? 이랬을 것 같은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맞아 그러네 이런 얘기가 통하는 어떤 수준이 됐으니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납이 되면 화가들이 좋아지겠네요. 화가들 엄청 좋죠. 왜냐하면 물건이 팔릴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추구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초창기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추구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 금액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 금액이 밝혀져야 이걸 뗄 거 아니에요. 4%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에 사오는지도 밝혀지는 거고 내가 얼마에 파는지도 밝혀져요. 자금의 출처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죠. 양도소득세도 나와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손해볼 거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예술 작품의 거래 루트가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술 작품으로 비자금 활용하기 힘들어지죠.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문화적 선진국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 갤러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게 정찰제라든가 무슨 아니면 정확한 거래 흔적이 남고 아직 그게 있다 없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기 화백처럼 뭐 엄청나게 유명한 또 이중석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중석 화백처럼 이미 엄청나게 유명해진 작품들이야 이제는 피할 수 없으니 그 양성화되어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러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자금이나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돈을 만드는데 제일 쉬운 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100만 원짜리 그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해. 유명하지도 않고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좀 되게 좀 이게 뭐 보시는 분마다 이게 평가 금액도 시가도 다 다르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100만 원에 이걸 예전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이 작품을 팔아요.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장님한테 뇌물을 주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 증시각도기 10번 출연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부장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걸 경매에 내요. 그걸 제가 1,000만 원에 사오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장님한테 1,000만 원 주는 거죠.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쁜 방법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막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추구권 만들고 다 밝히자. 그러면 더 이상 이걸 모든 거래 루트 소유권이 다 떠버리게 되면은 이걸 더 이상 비자금으로나 그런 좀 나쁜 쪽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런 법은 좀 만들어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지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일종의 무형자산의 유형화된 게 이제 그림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예술작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무형에 대해서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사회가 발전했을 때 가능한 영역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고귀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의 표현이 액면가화 하는 게 이제 거기에다 가격을 네. 매김하는 건데, 우리는 물건에 대한 가격 매김은 굉장히 손쉽게 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가격 매김은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그게 한국적으로 보면 정이고 사랑이고 이래서 그걸 왜 돈으로 매겨 그러면 깨지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어떤 고귀한 것의 값어치를 매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정말로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네. 많이 드네요. 네. 저는 예술 작품을 매일 보면서 살고 있고 네. 또 이게 제 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를 이제 네.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화가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네. 하는데, 그 시발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법 제정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있는 유럽에서는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복지나 제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꿈과도 같은 그런 제도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네. 좀 우리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다음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런 예술적 행위를 한다는 건 저는 그 옛날 그 동물벽화, 신석기 시대인가 구석기 시대인가의 동물벽화에서도 나오듯이 네.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축제에 춤을 추고 하는 그림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그다음 그림을 그리고 그 이런 과정들은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인데, 이것들을 본성을 이렇게 발현하게 해주는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능이죠. 사람들이 네,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럼요. 네. 게.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프랑스 출신의 지금 현재 활동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건 뭐 극단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건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인데, 네. 그럼 왜 그럴까? 한 번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프랑스에는 우리나라보다 위대한 거장들이 지금 많은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뭐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그들의 무슨 뭐 DNA가 무슨 예술적이고 뭐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냥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 100명 있고 저기는 1000명 있어요. 그럼 당연히 네. 위대한 거장이 나올 확률이 저희가 우리보다 10배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프랑스는 우리보다 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로 질문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최소한 프랑스에서는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네. 우리는 굶죠. 네. 최소한의 복지를 나라에서 책임져요. 예술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술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기본적인 식생활,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자고 입는 것 정도는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요. 일종의 연금식으로 돈이 나와요. 그래서 대략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아마 그 금액도 좀 올랐을 것 같기는 한데, 최소한의 그 임대주택을 내어주고 최소한의 그 실금액인 20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줘요, 매달.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나는 돈은 괜찮아, 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그림 그리는 걸로 만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라고 마음먹으면 죽을 때까지 화가해도 돼요,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그 예술 그림 그리는 이제 예술가까지는 아니고 그림 그리던 친구 만났을 때가 예술의 영역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제일 독특하더라고요. 아, 네. 얘기를 하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틀이 지났어. 그 무아지경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밥 다 먹고 이틀이 지났어. 그리고 잠을 이틀간 잤어. 그래. 근데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좀 종이 다르구나. 종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예술을 한다는 거, 뭐 그림, 미술, 음악 뭐 이런 걸 한다는 게 동물과 다르다는 다른 종이라는 거는 네. 증명하는 또 하나의 가장 네.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의 사회가 성숙도를 결정하는 사회일 것 같다는 생각은 오늘 대담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진짜. 네.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었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강의 때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미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미술을 즐겨야 되고 어떤 미술을 좋아하는지를 이제 모르는 것뿐이지. 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이제 본능을 발현할 수 없는 사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충분히 그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요.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은 이마당에 네. 그럼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명사 200년 한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을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다름하면서 현대 문학도 엄청나게 큰 변동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쪽 예술 쪽에서 그림과 조각 이런 쪽 영역을 보면 많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자기의 영역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진이 그랬고, 뭐 동영상이 그랬고, 요즘엔 그래픽이 그랬고, 심지어 요즘엔 이제 AI에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을 빼앗겨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서의 좀 이런 어떤 그림, 조각 이런 쪽에서의 예술은 과거의 그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변기 같은 걸 놔두고 전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현대 작품에 대해서 청소부가 모르고 치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쵸. 그래서 현대의 미술은 과거의 미술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미술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19세기 중반, 정확히는 이제 1863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작품들은 고전주의, 그 이후의 그림은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전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진이 나오기 이전에 정형화되어 있는 예술 세계였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주제, 방식, 의미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불필요하다.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에 개인의 감정이 담기기 시작한 게 19세기 중반부터였어요. 이건 이제 산업화 이후에 근대 사회가 도래하면서부터 일맥상통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 화가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수준에서 시작하던 예술 작품이 추상적인 개념과 관념까지 담아내기 시작하고 개인의 철학까지도 이제 예술 작품 속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직관적으로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이상적인 것 이게 예술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작가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그 철학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작품이 좋은 작품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술 작품을 볼 때 예술가들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술가들은 시장에서 예술계에서 화두를 던지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 이 시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예술가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작품만 봐서는 우리가 공감을 못해요. 그 작가가 던지는 그 화두에 공감을 하고 그 화두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 안에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포함되어 있고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미술이 더 어려운 거죠. 예전에는 그냥 보고 즐기면 됐거든요. 아, 예쁘다. 아름답다. 아, 여신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나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막 성스러움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고전주의라면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던지는 걸까를 작가의 머릿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대의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부가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쓸어버리고 치워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성모 마리아의 그 성스러움을 표현한 작품을 보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미술은 개념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미술이 나쁘게 봐서는 공감대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작품이 되면서 소위 일정 계층만 즐길 수 있는 분야로 또 오히려 좀 전락해버리는 그런 예술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한 취향이 저는 완전히 보수적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고전주의 전공자이고 사실 예술 작품도 고전주의 작품을 좀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현대미술 잘 공감 잘 못하겠고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런 화두를 던지실 거라면 이게 굳이 미술이 아니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그냥 글을 쓰는 작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냥 사회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간혹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은 왠지 좀 그들만의 리그로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이게 예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었는데 네.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고전주의는 아무나 못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책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제가 책 얘기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지금 책에 보면 이제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화가로 라파엘로 산치오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일단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으니 뭐 웬만하신 분은 아테네 학당 딱 보시면 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걸어가는 이렇게 했던 그 그림. 그러니까 다 보셨긴 했을 텐데 왜 이분이 최고의 화가라고? 일단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미술사를 전공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100년 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는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아마 대부분의 미술 전공자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그림을 그리는 개념, 그 방식 모든 것들을 정립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화가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지나치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버린 화가.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보다 아름다운 그림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림을 그리려면 라파엘로처럼 그려야 한다라는 게 이게 약간 정형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누구를 꼽으세요? 시대에 따라 다르죠.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꼽는다라고 한다면 한 3명 정도 꼽는다. 그럼 보통 웬만해서는 아마 한가인, 김태희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황신혜 씨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미의 기준이라는 것을 잡아버리는 사람들이 시대별로 있잖아요. 그 정형화되었던 화가가 라파엘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단한 화가였고 너무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던 화가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망라하더라도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이야기할 때 기준적으로 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주식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나라 주식에 뭐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 뭐 저에게는 약간 아픈 손가락가루 같은 다시 이제 좀 오르긴 했던데 얼마 전에 그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시면서 좀 오르긴 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구나. 딱 그 라파엘로는 미술계의 삼전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요 현대 미술 한 화가들 중에 재미난 게 이게 이제 사랑을 그린 화가들이라고 하면서 이 화가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이 책이 이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야 근데 이거 보면서 뭐 뭉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다른 사람들 칼로의 남편 된 사람 디에고 이런 등등을 보면 이분들 여성 편력 대단하시네. 네, 그렇죠. 근데 예술가들이 다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만 그런 거 너무 재밌어서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정치적으로 보면 좀 좌쪽으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야 여지만 새로운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관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뮤즈라는 미명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술을 할 수 없다라고 이게 그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면서 좀 이렇게 좀 바람도 많이 피고 아마 예술가들의 그런 마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성에게 반하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재력에 반하기도 하고
뭐 외모에 반하기도 하지만 네. 그 분야에 네.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그 모습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은 네. 다 그 경지에는 이르렀던 예술가들이잖아요. 네. 네. 정말 그 예술 분야에 물화일체가 되어 완전히 몰입하고 네. 그 예술 자체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 네. 아마 이성적으로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보면 몇몇 그 화가들이 진짜 여자한테는 몹쓸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분의 작품 활동을 돕는 이런 네. 과정들이 나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랑을 그린 화가들 이거 아주 근간입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요. 이 책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이거 딱 덮고 나면 내 교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렇게 해서 나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화가들은 접근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그다음에 그림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만 잠자기 전까지 손에 붙들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그림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공자이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 더 잘 적어야 될 것 같고 부담감도 들고 왠지 그러다 보면은 점점 책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단행본들을 쓰면서 항상 그런 과오를 좀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게 한번 써보자. 정말 쉽게 써보자. 그리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이 분야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즐겁고 바로 이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 꼭 읽어.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창용 도스트님과 함께 사랑을 그린 화가들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또 화가들은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그리는 화가들에 나오는 그 작가들의 그림 이야기를 아주 조금 담아서 해보았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시는 우리 이창용 도슨트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